안녕하십니까? 인생노트길 김종현입니다. 한 오케스트라의 틀과 색을 결정짓는 건 지휘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악기들의 느낌을 잘 살려서 하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게 관건일 텐데요. 오늘은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사시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열정을 아직도 불태우고 계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휘자 한병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네.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몸이 좀 부실하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쉬고 있는 편입니다. 왜 건강이 좀 어떻게 안 좋으셨나요? 음악 하다 보면 신경 많이 쓰고. 네. 3월달에 그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베토벤 9 심포니 했어요. 네. 그거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때부터 몸이 뭐 확 이렇게 망가지네요. 그래서 뭐 입원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한 보름 동안 입원을 하고 요즘도 백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연세도 연세신데 그래도 평소에 건강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 몸이 아프기 전에는 우리 집에 뒤에 산이 있어요. 황해산. 네. 그 한 바퀴 돌고 내리면 1시간 되거든요. 예. 그 산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또 아침 새벽에는 또 한 시간 동안 운동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공연 때문에 좀 마음을 쓰셔서 좀 몸이 상하셨군요. 공연 한번 하려면은 그 신경 쓴다는 건 말도 못하죠. 그러시겠죠, 예, 아무래도. 예. 네. 최근에도 부산 원로 교향악단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만드시게 됐어요? 그것도 부산시향이든가 각 지방 오케스트라 뭐 57, 8세 되면은 은퇴하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일하기 위해서 고가의 악기를 사야죠. 왜 그 유학 갔다 오죠. 그럼 한참 일할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니까 네. 나도 그 부산시향에 뭐 거기 17년 있었으니까 네. 그거 내가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평생을 뭐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직장 나와서도 오케스트라 운동을 해야 안 되겠나. 네. 네.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노하우를 여기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건 다 그 참 좋게 여기고 있고. 네, 네. 내 생각 같아서는 젊었어도 이게 늙은 사람이 있고 손이 나이가 많아도 이게 젊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연주에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연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젊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건 내가 지휘해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음악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평생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도록 그 해야 안 되겠나. 보통 오케스트라 시립교향악단에 계신 분들이 되게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57세, 58세. 그럼 아직도 뭐 음악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뭐 나이신데. 60대까지는 충분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네. 그 노하우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음악을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음악을 안 하겠나. 네. 예.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언제 만드셨어요? 4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군요. 예. 예. 근데 그 시작은 했지만은 네. 재정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재정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게인데 처음에 단원들이 원로 계약나 합시다 그래요. 그거 좋은 일이다. 그건 나 모이겠나니까 모입니다. 선생님 우리 모입니다. 모아보자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사무장 해가지고 내가 네. 하겠습니다. 한 달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네. 요즘 누가 돈 냅니까? 그렇죠. 한 번 연주하는데 한 1,200 드는데
그래서 손 바짝 들고 그래서 내가 단원을 보고 이걸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 못하는 거다 하니까 단원들이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뭐 제자가 그 나이도 많아요. 한 70대 됐어요. 아유, 네. 제자 붙잡고 이걸 내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까 선생님 내가 700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연주는데 한 1200 듭니다. 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그래서 1회 연주도 했고 2회 연주는 그 친구는 자네 단장 해라 그러니까 단장을 하고 그 연주도 하고 네. 그래 이력저력 금년 봄에 3월 달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회 정기 연주했는데요. 네. 베토벤 나인 심포니를 했습니다. 네. 그 큰 곡을. 네.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예. 아, 우리 제공하겠습니다. 말은 좋지요. 우리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 몇 명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연주 당일날 7, 8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쇼크 받아가지고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연주는 무사히 마쳤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럼 지휘 활동도 하시면서 평소에는 선생님 뭐 편곡도 하시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활동하시는 것 매일 중에서. 제가 컴퓨터 앞에서 한 4시간 매일 컴퓨터 가지고 편곡을 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편곡. 네. 예, 그러니까 그 내 눈이 좀 안 좋아지죠. 편곡은 되게 몇 편이나 뭐 하시는 걸로 기억이 되십니까? 일주일에 한 곡. 한 곡 하면 상당 한 5, 6분짜리 한 곡을 갖다가 네. 예, 편곡을 하고 있죠. 그럼 편곡도 뭐 작곡 못지않게 상당히 그 좀 힘든 작업이실 텐데. 편곡이 작곡만큼 힘들어요. 힘들고 그거 내가 한 10몇 년 동안 했으니까 한 4, 500곡. 아유, 많이 하셨네요. 본래부터 이렇게 편곡을 쭉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휘자 하시면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부산시향에 있을 때도 내가 편곡해서 연주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곡 없는 거는. 네. 내가 지금도 그 곡이 저 부산시향에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편곡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되네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듣기에 지휘자는 일반 연주자보다 그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직접 오랜 그러니까 생활 그거는 해보시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네. 내가 출근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소가 도사장 끌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그건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잠깐 그 어려움을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는 그 연주자는 자기의 악기 연주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전체를 다 관장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또 하나의 독특한 어떤 색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어느 부분에 제일 스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그게 각자가 그 개성이 다 다르고요. 네. 각자 그 음악에 대한 그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사상으로 묶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예, 그게 이제 주의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예, 뭐, 어렵습니다, 그게. 이렇게 교양학을 하시다 보면 스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악기랄지 뭐 좀 더 이렇게 많이 살려보고 싶은 악기랄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악기가 다 그 마찬가지죠. 어렵긴 네. 다 마찬가지. 바이올린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또 관은 관대로 어렵고 관은 또 왜 어려운 거니? 관이란 것은 입에다 노상 대고 있어야 그 온도에 따라서 음정이 정확하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관은 바이올린은 뭐 이거 계속해서 하는데 관은 뭐 10분도 쉬고 20분도 쉬고 그러다 나올. 네. 근데 입에다 딱 대면 그 음정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는 거 관 그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관이. 예. 오케스트라 합주하다면 그렇겠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뭐 옛날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부산이 아니고 이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한경남도. 한경남도 어디십니까? 함흥. 함흥이면 우리 지도 제일 끝쪽. 끝쪽 네. 아니고 원산 우회죠. 네. 원산 우회고 나는 그 부친이 신태인
네. 전라도. 신태인이요. 예. 네. 왜냐면은 관리였었어요. 토목. 토목. 네. 관리. 그러니까 수리조 이렇게 근무하니까 그 책임자니까 정근하거든요. 네. 그 신태인에 있다가 이제 함흥으로 정근하고. 그러니까 내가 소학교를 갔다가 3번 전학했어요. 아버님 정근하실 때마다 여기 다니셨군요. 네. 그때는 소학교가 아니고 진산 소학교 그랬습니다. 자꾸 소학교 이름 바뀌지잖아요. 네. 예, 그때는 진산 소학교 그렇게 했습니다. 외정 때니까. 일제시대 때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함흥은 어떤 도시로 기억이 나십니까? 함흥이라는 곳이 상당히 그 문화 도시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문화 도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은 제가 배우기에는 뭐 공업 도시 뭐 이렇게 듣고 그랬었는데 그 함흥에서 조금 내려가야 이제 흥남이라고 있고 네, 네. 거기 비료공장 있고 네. 그 이북에서는 큰 도시죠. 네. 저 공업 도시죠. 함흥은 교육 도시고 예,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이렇게 소위 이남으로 내려오시게 됐습니까? 부친이 네. 토목 기사 되다 보니까 네네. 그 8.15 때 해방되고 전기는 이북이 풍부하고 이남은 물이 풍부하고 네네. 이남은 전기가 없었고요. 당시에요. 예,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남에다 전기를 주고 이남에서 이북에다가 물을 주고 네. 그러니까 그 토목 기사니까 왔다 갔다 해야 안 됩니까? 그러시죠. 그러다가 네. 뭐 이남으로 나와 계시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저 어머니하고 내 누이 동생 셋이 넘어왔지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그때는 383을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올 때는 조금 그 통제가 했지만은 네. 철원에서 저 어디 그 한탄강 네. 그걸 넘어서 이남으로 왔지. 그럼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아니요. 네. 서울로 왔어요. 네네. 서울로 와가지고 부산에 온 건 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예. 그럼 아버님하고 같이 오신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부친은 먼저 오시고 난 늦게 오고. 그러면 좀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뭐 함흥에 사실 때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 그래서 뚜렷한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그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뭐 어렸을 때 그 뭐 소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다녔으니까 네. 뭐 그렇지 뭐. 다들 뭐 보통 어린 아이들 놀던 모습하고 예, 다 예. 비슷한 그런 기억이 학교가 또 중학교는 흥남에 있었으니까 네. 그 나는 함흥에서 함흥에서. 매일 통근을 하잖아요. 음. 매일 통근하니까 좀 그게 힘들었고 기차 통근이었겠죠, 그게? 아니면? 기차가 아니고 궤도차가 조그만 차가 있어요. 궤도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차가 적어요. 기차만하고. 협계. 예, 예. 네네. 그런 차가 왔다 갔다 한 30분 가고 한 30분. 예.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평소에는 옛날 어린 시절 잘 기억 안 하시죠? 생각 안 나시죠? 학교 다닐 때는 그때 그 쏘던 아이들이 네. 추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군대 추락이. 그럼 뒤에 쫓아서 올라타고. 그럼 쏘던 놈들이 이게 또 모험 많이 하죠. 그것 하면 쉬우니까. 그렇다면 쉽게 가니까. 학교 가기 쉬우니까. 네. 예. 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옛날을 이렇게 회고를 하면 사실 모두가 다들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그 먹고 살기 힘든데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하게 되셨나요? 제 어머니가 신여성, 지금 같았으면 신여성. 네. 그 당시는 어머니가 테니스도 좀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면 지금 테니스 이런 거 입고 하잖아요. 짧은 치마 입고 하죠. 밑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입고 테니스를 하고. 요거지 하는 거 큰일 나고 그래. 네. 예. 그리고 그 하모니카, 뭐,
기타, 오르간, 우리 집에 오르간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그때 집에 오르간이 있으셨군요. 그게 오르간 있는 집이 없었죠, 사실. 네, 네, 네. 그럼 내가 오르간도 해보고, 뭐, 그때 뭐 여행 많이 받은 거, 뭐, 예. 그 어머니께서 혹시 교사를 하시거나 그러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가정주부인데 그러셨어요? 가정주부, 교사한 건 아니고.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가정주부께서 테니스 치시고 오르간을 치고 상당히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신식의 여성. 네. 그때 어머니한테 그 음악적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받은 영향의 그 음악 영향 말고, 음악 말고, 또 뭐 잘하거나 좋아했던 거는 뭘 좋아하시고 잘하셨어요? 그, 음악 말고 내가 그때 공업학교 다녔어요. 네. 원래가 내가 공업계통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처음 들어갈 때는, 공업 전문학교. 네. 그게 처음 들어간 전기 전공인데, 그 다음 또 엘렉트릭 케미스트리 해가지고 전기화학 하더라고요. 그 내가 전기화학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엘렉트릭 케미스트리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 토목으로 한다고. 부친이 토목이니까. 네. 그래서 이남에 넘어와가지고 하늘대교 토목과. 아, 토목 내려와서 예. 토목을 하셨군요. 예. 그것도 재미있는 게 네. 이남에 넘어와가지고 그때는 뭐 다 못 살 때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 한양대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포스트하고 붙어 있어요. 어디에서요? 포스트 서울 거리에. 거리에요. 네. 보니까 입대하면은 미국에 유학 보내준다. 오. 그러니까 퍼뜩할 거 아닙니까? 음흠. 그래서 그럼 내가 시험 좀 한번 쳐봐야지. 그 시험 치러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는데 16명 모집하는데 160명 왔더라고요. 10대 1이네요. 16명 모집하는데. 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내가 합격됐어요. 무슨 군인이었죠, 그게? 그 군화. 아, 군악 때. 예. 네네. 내가 합격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게 된 것도 그 덕택이 있어요. 네. 진해 가서 훈련 받았죠. 우리는 특수훈련. 신병들은 저기서 뭐 수백 명 훈련 받고, 네. 우린 16명 특별히 훈련 받고. 그 진해로 내려오시기도 했군요. 예. 군사훈련 받으러 내려오시겠네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님께서 토목기사를 하시고 또 근데 관리를 하고 그러셨는데 음악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뭐 반대 안 하시던가요? 뭐 내가 그때 장남이고 독자고, 그러니까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아버님도 그럼 굉장히 개명하셨다 그럴까요? 아들이 당시에는 그래도 장남이고 그러니까 좀 돈벌이가 좋은 곳, 사회적으로 뭐 크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권하는 게 당시 어르신들로서는 당연할 건데. 부친은 네. 토목과에 가기를 원했죠. 네. 한양대. 네. 근데 그 당시 내가 형편이 대학교 갈 형편이 좀 힘들고, 그래서 그 모집하는데 합격돼가지고 진해로 가가지고 네. 훈련 받고, 군대 들어가니까 내가 무코로 내가 일부러 전근 갔어요. 무코 일반 평가로. 네. 그것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리 가셨어요? 보니까 내가 제대로 빨리 해야 될 건데 그래야 사회 나가서 내가 뿌리를 박을 건데 군대 평생 있어 보니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대하기 위해서 무코로 갔어요. 네. 근데 무코로 가니까 6.25 사건이 그때 터진 거예요. 아. 무코 위에 삼척이 있고, 네. 무코 아래에 울진이 있었습니다. 네. 양쪽에 이민군이 상륙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투 나누고 막 후퇴해가지고 포항을 내려가지고 그게 내가 육전을 했어요. 육전 포항 전투에 내가 참석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군악대로 들어가셨다가 네.
이제 뭐 전투병, 소위 말하는 전투병과로 병과를 바꾸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래야지 뭐 제대를 좀 빨리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셨고. 예. 그래서 바꾸셨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어떠셨습니까? 플루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르트를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후르트 누구 같이 했는 거니 나만의 후르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서울시장의 정창현 씨, 네. 임원식 씨 부인이 고순자라고 있습니다. 임원식 씨 부인. 여고생 때 우리 서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그 서로 올다 보니까 후르트를 하게 되고. 네. 예. 그러셨군요. 네. 네. 인생 노트 길. 오늘은 지휘자 한병암 선생님과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연고가 특별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부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 6.25 사변 때에 나는 군대에 진해 있었고. 네. 그 있었는데 1차 후퇴할 때에 후퇴를 못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아. 그러니까 이부가이들이 서울 점령하고 있을 때에 네.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 온갖 저걸 당하고 두 번째 후퇴할 때에 해군 군인 가족들은 저다 인천으로 모여라. 인천에 갔어요. 네. 우리 부모님하고 네. 내 누이 동생 둘하고 그러니까 문산호라고 LHT 2,700톤짜리 그 수송함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진해를 갔어요. 군인 가족이라고. 그 1차는 모면했지만 2차는 그 들키면 끝나는 거지. 뭐. 네. 그리고 진해에 우리 집에서 다 전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산에 또 와서 또 있게 되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1사 후퇴 때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해군 군속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셔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시게 됐군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루트를 이렇게 쭉 하시고 연주자 생활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셨어요. 어떤 과정에서? 제가 군악학교 교관으로 있을 때에 네. 합창 지휘도 하고 대원들 모아놓고 네. 막 그게 동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하려고 몇 번 애를 써도 1차 제대를 안 시켜주대요. 그래서 2차 대회 때 온갖 제대하려고 수법을 다 했는데 어떻게 제대가 됐어요. 돼가지고 부산에 김준덕 씨라고 해군 군악대 대장. 네. 그분이 부산 합창단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 갑자기 서울 올라가고 나보고 그거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관현악단 붙여가지고 네. 부산 합창단, 부산 관현악단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께서는 우리 부산 실내악단의 뭐 선구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력을 많이 했지요. 네. 예. 부산 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립교향악단 창단에도 선생님께서 관여를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김윤옥 씨가 부산시장 처음 부임했을 때 네. 그 어떤 동길에서 부산시장 김윤옥 씨 만나가지고 만나니까 시립교향악단 아니면 재정 먼저 해주겠다. 나보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관 일이 시작된 겁니다. 네. 예. 네. 그럼 직접 그렇게 당시, 이 사진이 지금 그때 당시 사진입니까? 저거는, 그 당시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된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예, 그렇죠. 이게 선생님 모습이신 것 같은데, 당시 그 지휘 활동하시던 때. 저 옆에 있는 분이 필리핀의 로메로, 필리핀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로메로.
그러셨군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악단 지휘도 하고 네. 내가 울산시장에 있을 때 그 친구 데리다가 지휘도 좀 시키고. 어떻습니까? 부산 KBS와도 뭐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어떻게 많으십니까? 내가 일할 때 그 한남석 씨가 국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한남석 씨 이전에 또 이 무슨 국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 당시에 일주일에 30분씩 매주 오케사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30분짜리 내가 편곡을 다 하고 네. 오케스트라도 모아놓고 그게 어딘고니 구간 있고 KBS가 있기 전에 저 그 어딥니까 그 무슨 그 국제시장 올라가는 네. 거기에 KBS가 있을 때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한남석 씨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그 친하게 지냈고 그때부터 KBS와 예. 인연을 맺으셨군요. 오랫동안 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아마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대에 섰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무대였다라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뭐 특별히 그런 것보다도 한 번은 부산시향 10주년 기념 때 10주년 기념이니까 베토벤 난심포니 한번 하자. 그 합창단 어떻게 데려야 될 거냐. 대만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유대가 깊었어요. 그래서 대만시 타이페이시의 교사 합창단. 아, 타이베이시 교사 합창단. 예. 네네. 좀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교사 합창단하고 여기 캐도릭 성당에 또 합창단이 있대요. 네. 그래 합쳐가지고 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됐죠? 그렇게 되면? 한 200~300명 됐죠. 어유. 그 오케스트라도 한 70명 정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 경비도 사실 내가 부산시장 책임맡고 했지만은 시에서 별도 경비라는 거 없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 초청하고 뭐 이런 것도 경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내가 다 주선했어요. 지휘자 한 번 초청하는데 1,000불 줘야 안 됩니까? 그 당시에. 당시에요. 네. 네. 항공료 지출해야죠. 네. 숙식비 지출해야죠. 오면 또 그냥 보냅니까? 또 모시고 나가서 구경도 시키고. 네, 그래야죠, 아무래도. 네. 불고기도 좀 사드려야 되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는 시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으니까 시에 VIP 그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빌려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러셨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음악은 선생님한테 어떤 존재, 또 어떤 의미로 선생님한테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특별히 음악은 뭐 나에게 이런 존재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음악 외에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음악만 하여튼 집에 가면은 스코어 들고 네. 음악 듣고 그거 하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부산 시향 있을 때도 시향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음악 듣고 레코드 듣고 스코어 보고 그게 생활이었으니까 지금도 내가 젊은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밖에 안 나가니까 이제 내가 혼자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한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공부를 해야 그 사람들 쫓아가거든요. 네. 내가 공부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여성 똑똑합니다. 올라서 예. 지휘도 잘하고 네. 모든 거 잘해요. 그냥 내가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미치지 않으려면 내가 몇 배 노력을 해야 돼. 네. 예. 그러니까 지휘자라는 게 참 어려워요. 결국은 뭐 제 질문이 좀 우문이 돼버렸습니다만 뭐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재정적으로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네. 노후에 좀 힘들게 살지요. 그러시군요. 네. 이쯤에서 우리 한 선생님을 모셔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죠.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얘기하려면은 5.16 군사혁명 전부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6 군사혁명 전에는 제가 방송관인악단, 그러니까 KBS 또 합창단 두 단체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 전에는 방송관인악단, 방송합창단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도 하고 했지만은 밖에 나가서 방송국 밖에 나가서 연주할 때는 부산관인악단, 부산합창단 그런 명칭으로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5.16 군사혁명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체제가 달라졌으니까 조금 내가 그 생각하는 게 조금 힘이 보태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경상남도 지사 양찬호 씨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젊을 때인데 무슨 그런 연기가 난지 내가 모르겠어요. 양찬호 씨 그 방에 들어가니까 군복 입고 방금 취임한 그 했더구만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얘기를 해가지고 뭐 재정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렇고 성사는 안 됐지만은 양찬호 씨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분이 내무장관 나중에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관인악단 연주를 한번 했습니다. 어딘거니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부산 제1부두에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미군이 쓰다듬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 극장에서 부산 관인악단, 부산 합창단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단장이 있었는데 단장이 한영교 박사라고 영도 연세대 초급대학교 학장인데 연주를 하는데 끝나니까 그 당시 김윤옥 시장이 부임했을 때인데 피소를 통해서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건 됐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연세대학교 그 한영교 박사 내가 만나러 갔습니다. 한 박사님이 이렇게 부산시장이 꽃다발을 가져왔으니까 상당히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시장을 만났습니다. 김현옥 시장. 여러분 김현옥 시장 아시죠? 내무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장에 중학교 교장 하다가 나중에 세상 떠났는데 대뜸 하는 얘기가 시립이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럼 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립교향악단 말이 나와가지고 시립교향악단 그래서 하는데 일이 많죠. 그 예산 짜야지 그래가지고 부산 시립교향악단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1962년도입니다. 1962년도니까 내가 33인가 두니까 그때입니다. 20대 후반 내가 쫓아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시립교향악단 돼가지고 그것도 참 애로가 많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오태근 선생을 정주의자로 모셨습니다. 그 오태근 선생이 나보다 10년 연배고 이분이 10년 동안 초대 지휘자고 내가 제 둘째 지휘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고
1979년도에 내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면은 부산시향이 생기고 오디션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원들 제가 기량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부산시향이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씩 꼭 오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기량이 떨어지면 탈락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오디션 했는데 그때 그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1979년도 사표 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갔습니다. 비엔나 국립음대에 가가지고 3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울산에서 선생님 경영학단 만드시다. 아이고 내가 뭐 경영학단 뭐 내가 진절머리 나는다. 아이고 꼭 좀 합시다 그랬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부산시향에 내가 데리고 있던 분들 그 이영돈 씨, 임문규 씨, 저 여러 사람 한 100명 내가 같이 가서 일 좀 하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너무 생각이 짧으니까 오케스트라는 게 참 힘들다. 그래가지고 당신들 나이가 있으니까 좀 같이 가서 일을 하자. 데려갔습니다. 문규 씨가 악장이고 이영돈 씨가 비올라. 그래서 그 단원들 모집한다 하니까 바이올린 대사람, 첼로 한 서너 명, 그 뭐 트럼본, 트럼펫 제다 앉아보니까 한 13명밖에 안 돼요. 그것까지 오케스트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울산 시립교향단 대구 시립교향단 악장 이일재 씨 보고 자네가 좀 보내라 마. 또 부산은 내 제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아보니까 한 60 몇 명 돼요. 거의 70명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만 5년 동안 그게 85년도부터 해가지고 91년도인가 울산이 시립교향단 됐으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참 힘들대요. 그 내가 운전하고 갔다 오고 하는데 밤에 마치면 10시 마치게 되고 그걸 5년 동안 해가지고 단원들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시립이 된다. 조금만 참아라. 그래도 괴로우니까 나가요. 또 보충하고 나가면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서울 그 무슨 홀에서 울산 경영학단 단원들 한 60, 70명이 데리고 가서 연주를 했어요. 그 단원들 데리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울산 시향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도 울산 시향에 대접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데 울산 시향을 그렇게 해놓고 제1대 내가 지휘자로 있다가 내가 그만뒀습니다. 둬가지고 또 뭘 만드는 건 코리아 크리스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가 창단을 했어요. 한 30회 연주, 10년 동안에 한 30분 연주를 했는데 그거 누가 하나 도와준 사람 없고 내 혼자 쫓아다니는 소리 보세요. 대관해야죠. 단들 사려줘야죠. 포스터 프로그램 적어야죠. 그 다음에 그 병상비 그걸 내가 그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은 거야. 그렇게 된 차중에 대만에서 나보고 여기 와서 조금 연주를 해달라 그래서 그 대만
순회연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한 연주 생활이란 게 글쎄요, 즐거움이란 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 할 때마다 재정 문제, 단원 문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원로교향단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꿈 매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재정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잘 안 되겠나 싶어요. 예. 그럭저럭 간단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려 보니까 교향악단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교향악단에게 있어서 지휘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네. 부산시립교향악단 매년에 2%, 3% 재정을 올리는 거. 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단무장 오구영 씨 보고 단무장 시장 집으로 새벽에 갑시다. 5시 갑니다.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면 얘기하려고. 그럼 벌써 출근했습니다. 아직도 주무십니다. 한 대번 가야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래 한 번 들어가니까 부산대학교 총장하고 마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택이 어딘가 동네에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로 얘기하고 이거 사례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대학교 총장이 얘기 안 해서 그것도 안 됐어요. 시장 그거 조금 올려줘서 단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조금만 올려주라고요. 그럼 또 내가 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시에 쫓아갑니다. 네. 그래서 초목과장 만나가지고 그 공포실장이랑 만나가지고 시장이 오케이 했으니까 돈 없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2%, 3%. 네. 그게 못할 짓입니다. 우리 상황이 음악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 게 지휘자한테까지 또 그게 안 역할이군요. 오면은 지휘도 못하고. 네. 예.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단원들한테 특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꿈과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인내를 해야 된다. 이거 하다 보면은 집어치고 생각이 골몇 번 생기거든요. 네. 그거 참아야 된다.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생각하다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인데,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네. 내가 꼭 어떤 대가를 바르고 음악을 하면 그건 음악이 안 된다.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대만에 가면은 대만 박물관에 가면 그 귀한 보물들이 아니 있습니까? 네. 그걸 1~2개월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줄게 당신이 그거 만드시오 그런 것도 없고, 지가 도자기 만드는데 지대 못하면 지 후대, 네. 후대 못하면 또 고후대. 그것은 돈 말아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아니면은 거기 예술성이 없다. 내가 항상 그 얘기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하지. 예. 그러십니까? 네. 선생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원로교향단 이걸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음악인들이 우리가 시향 지방악단에서 그만두어도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스트라 원로교향단 좀
그 활성화시켜가지고. 네. 예. 원로 교향악단의 아주 활동, 이걸 제일 큰 목표로 삼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원로 교향악단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지휘자 한병암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